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랜덤 포레스트 라이 그리고 GBM 특히 케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 GBM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또 바로 대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리고 스테이킹 앙상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그 과제가 랜덤 포레스트와 라이 GBM 모델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 후에 이제 그 예측 값을 대회에 제출하고 그 리더보드 스크린샷을 구글 드라이브에 제출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대회가 2주 정도 2주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교차 검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 성능을 검증할 때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샘플 개수가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 리브 원아웃까지 포함하면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홀드업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검증셋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습에 사용하고 검증셋은 모델 검증에 사용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사이클런에 대해서 배울 때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죠. 그리고 코드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70%는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하고 30%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모델 학습은 70%의 트레이닝 셋으로만 한 다음에 나머지 그 30%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홀드업 밸리데이션 셋이죠. 이제 이게 데이터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사실 홀드업 밸리데이션 셋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이라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학습에 사용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을 사용했을 때는 30%의 데이터는 이제 학습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100% 데이터를 학습에도 사용하고 검증에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n개의 폴드로 나눈 후 각각의 폴드에 대해서 한 폴드를 검증 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학습 셋으로 사용을 해서 총 n번 학습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n개의 검증 셋이 나오겠죠. 그 n개의 검증 셋을 모아서 모델 성능 검증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Stratified En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해서 Enfold Cross Validation 중에 이제 폴드를 나눌 때 각각의 폴드 안에 종속 변수의 분포가 동일하도록 폴드를 나누는 방식이 바로 Stratified En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언제 사용을 하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학습에서 종속 변수의 범주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밸런스 돼 있지 않고 임밸런스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국대 대회 같은 경우도 클래스 0, 1, 2 이렇게 3개를 놓고 봤을 때 그 분포가 균일하지 않죠. 이제 이런 경우에 각각의 폴드에서 그 종속 변수의 범주의 분포가 동일하도록 그 n폴드를 나눌 때
사용하는 방식이 Stratified N-fold Cross Validation입니다. 이제 그리고 N-fold Cross Validation의 그 가장 극심한 예가 바로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샘플의 개수만큼 폴드를 나눈 N-fold Cross Validation이에요. 그래서 샘플의 개수가 예를 들면은 50개다. 그러면은 그 50개의 폴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폴드에서 하나의 샘플만 검증셋으로 사용이 되고 그 하나의 샘플을 제외한 leave one out 샘플 모든 샘플이 이제 학습에 사용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방식은 샘플의 개수가 아주 적을 때 사용하지 이제 그 이외에 데이터가 충분할 때는 그 선호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가 50개 미만일 때는 이제 leave one out 방식을 사용하면 학습 데이터 각각의 폴드에서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을 최대화할 수 있겠죠. 그 n-1, 즉 50개의 마이너스 1 해서 49개의 샘플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뭐 n-fold cross validation이나 홀드아웃 밸리데이션보다 더 많은 샘플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의 개수가 아주 적을 때는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샘플의 개수가 이렇게 극심히 적은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hold out validation, n-fold cross validation, 그리고 stratified n-fold cross validation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사이클런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GBM 코드에서도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사이클런에서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 매트릭하고 종속 변수 벡터를 인자로 두고 테스트 셋 사이즈를 이제 퍼센티지로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샘플 개수로 주든지 하면은 x랑 y를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일부분을 홀드아웃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제 홀드아웃을 하고 나머지를 학습 셋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고요.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 n-fold cross validation 사이클런 라이브러리에서는 k-fold라고 이름이 돼 있고요. 아니면은 stratified n-fold cross validation 사이클런에서는 stratified k-fold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크로스 밸리데이션 객체를 생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객체를 생성하실 때 인자로 입력 변수로 받는 게 폴드를 몇 개로 나눌 건지 그리고 이제 폴드를 나눌 때 데이터를 랜더마이즈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랜더마이즈를 할 때 사용할 랜덤 시드 값을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는 for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폴드를 순서대로 이제 이터레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객체 이름 spl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터레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k-폴드 객체의 경우에는 입력 인자로 하나만 받습니다. 그래서 입력 인자로 독립 변수 매트릭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stratified k-폴드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의 분포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 매트릭 외에도 종속 변수 벡터 역시 이제 입력 변수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b.split 하고 k-폴드의 경우에는
독립변수 매트릭만, 그리고 stratified K-폴드의 경우에는 독립변수 매트릭,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종속변수 벡터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for loop를 통해서 이트레이트를 할 때 이렇게 트레이닝 셋의 학습 셋에 사용할 샘플의 인덱스와 그리고 검증 셋에 사용할 샘플의 인덱스, 이 두 가지 그 변수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 셋은 이제 학습 셋을 결정할 때는 이 그 학습 셋 인덱스를 사용해서 학습 셋을 선택을 하고, 검증 셋을 선택을 할 때는 이 검증 셋 인덱스를 통해서 검증 셋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학습 셋하고 검증 셋을 각각의 폴드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예를 들면 5fold cross validation이다. 그러면 5개의 폴드 안에서 각각 그 검증 셋과 학습 셋으로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이제 그 5번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폴드에 있는 검증 셋을 모으면은 이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100%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검증 셋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검증 셋을 모은 것에 대한 예측 값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 아니면은 아웃 오브 폴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은 스태킹에서 이제 모델 스태킹 앙상블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다음 섹션에서 스태킹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때 이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공개를 했는데요, 깃허브에.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LightGBM, 지난 시간 강의에서 사용한 LightGBM 모델 학습 노트북입니다. 그때는 이제 홀드업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scikit-learn의 train test split을 통해서 그 홀드업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을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LightGBM 그 객체를 생성한 후에 학습 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검증 셋을 사용해서 검증을 했죠. 근데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스트래티파이드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사이클런의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 그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크로스 밸리데이션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for loop를 통해서 이제 그 학습 셋에 사용할 샘플의 인덱스와 검증 셋에 사용할 샘플의 인덱스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stratified K-폴드의 경우에는 독립변수 매트릭과 종속변수 벡터, 이 두 가지를 인자로 이제 받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이 LightGBM 객체를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학습을 하실 때 각각의 폴드 안에서 이제 그 학습 그 셋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학습 셋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고, 검증 셋에 대한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검증 셋을 그 선택을 해서 검증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그 검증 셋에 대한 예측 결과를 이렇게 numpy 매트릭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그 모든 이거는 모든 테스트 셋, 그 시험 셋에 대한 예측 결과를 이렇게 그 또 numpy 매트릭으로 저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장을 할 때 그 홀드업 밸리데이션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 셋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예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객체 LightGBM 객체의 프리딕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제 바로 변수에 할당을 했는데요. 그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또는 스트래티파이드 크로스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사용을 할 때는 총 모델을 n번, 이 경우에는 이제 n이 그 5번, 5fold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면은 5번 총 학습을 하고 모델이 5개가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모델이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 테스트 셋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이 5개의 모델이 각각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예측을 한 그 예측값, 5개의 예측값을 평균을 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이 p 언더스코어 테스트라는 변수는 다 0으로 그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폴드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 값을 이 그 p 언더스코어 테스트라는 변수에 더해 주는데, 더해 줄 때 그 폴드의 개수만큼 나눠서 더해 주죠.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5번 예측을 5개의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것을 모두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것과 같은 값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평균을 내는 거를 이렇게 각각의 폴드에서 그 5로 나눈 다음, 먼저 5로 나눈 다음에 이제 더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보시려면 그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노트북을 이번에는 여러 개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GitHub에 가서 보시면 이번 8번째 강좌의 경우에는 Light GBM Cross Validation, Logistic Regression Cross Validation, Random Forest Cross Validation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노트북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스태킹에 대한 노트북도 스태킹 Light GBM, 스태킹 Logistic Regression 해서 스태킹에 대한 그 노트북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노트북이 업로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무엇을 보여드리고자 했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Light GBM,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를 학습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스태킹에 적용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개의 노트북으로 올렸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을 이렇게 그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물을 검증 셋에 대한 예측값과 시험 셋에 대한 예측값을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이제 이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노트북에서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 LGBeam이나 XGBoost 같은 경우에 이제 오브젝티브나 트리 메소드 같은 걸로 이제 그 모델을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평가 방법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걸 섞어서 사용했을 때도 정확도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나 트리 메소드 이런 것들을 변경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보통 오브젝티브를 변경하는 거는 그 알고리즘을 변경한다기보다는 그 종속 변수 타입에 따라서 오브젝티브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LightGBM 같은 경우에 오브젝티브로 이진 분류의 경우에는 바이너리라고 그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단국대 대회 같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멀티 클래스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라고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개 있는데 보통 XGBoost도 그렇고 LightGBM도 그렇고 오브젝티브 변수는 주로 종속 변수 타입 아니면 문제 타입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는 그 LightGBM 같은 경우는 부스팅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XGBoost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XGBoost도 그 부스팅 파라미터를 트리 베이스드로 사용할 때는 GBDT라고 주고, 아니면 GBDT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 알고리즘 대신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 부스팅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XGBoost 같은 경우. 그때는 GB 리니어라고 부스팅 파라미터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트리 대신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스팅 알고리즘을 바꾸면은 확실히 예측 결과가 많이 그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오브젝티브를 바꾸는 거는 보통 오브젝티브는 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오브젝티브는 보통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거라 예, 그 보통 오브젝티브는 고정을 시키고 부스팅을 바꾸거나 아니면 또 바꿀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매트릭이라는 변수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매번 트리를 생성을 하고 이제 경사하강법을 적용을 하고 1차, 2차 미분값을 구할 때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구할 때 그 손실함수를 바꿔주면은 이제 예측값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손실함수가 멀티클래스 로그 로스인데 그거를 뭐 다른 손실함수로 예를 들면 바꾼다 아니면 커스텀 그 손실함수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예측값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라이트GBM이나 XGBoost 같이 한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좀씩 그 다양한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런 그 변수를 조정하는 것 외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함수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스팅 타입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은 알고리즘의 예측값을 조금씩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를 바꾸는 것보다 이제 부스팅 타입 그리고 손실함수 타입 나머지는 이 변수 값을 바꿔주시면은 이제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예측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티브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나중에 예측한 값에 대한 정확도에 있어서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기도 하겠지만 일단 잘못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예를 들면 리니어라는 오브젝티브를 주게 되면 클래스가 0, 1, 2인데 그거를 이제 0, 1, 2라는 범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0, 1, 2라는 실수값으로 아니면 정수값으로 학습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학습이 정확하게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그 주어진 문제와 종속 변수 타입에 따라서 그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고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변수들과 이제 손실함수 이런 그 부스팅 타입 이런 거를 변경하시는 게 그 올바른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제가 한 슬라이드 한 장을 교차 검증해서 한 장을 아직 덜 했네요. 이것도 그 노트북에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인데 그 지난 노트북에서는 이 프리딕 함수를 통해서 예측을 하면은 이제 출력되는 값이 예측된 클래스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accuracy를 구할 때도 바로 그 p validation을 사용하면 예측값을 accuracy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교차 검증을 사용할 때에는 그 predict 함수가 아닌 predict_probability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출력값이 클래스가 아니라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ccuracy를 구할 때는 또 한 번 더 그 numpy에 그 argmax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줘야지 이제 그 확률 값을 클래스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지난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측 값을 다음 그 스태킹 노트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예측값과 시험셋에 대한 예측값을 이렇게 그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numpy의 save text라는 함수는 이제 numpy 어레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경우에 딜리미터를 콤마로 주게 되면 그 저장되는 파일 형식이 comma separated value,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이 엑셀에서도 열 수가 있고 그 텍스트 에디터에서도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속도 면에서 성능 면에서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예측된 값을 텍스트 파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save text 대신에 그냥 그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하든지, 아니 근데 numpy 어레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피클로 저장하는 거는 또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zaplib이라는 그 파이썬 패키지가 있는데, zaplib에 save나 그 저장할 땐 save, 그리고 이제 불러올 때는 load, 아니 저장할 땐 dump, 이제 불러올 때는 load,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그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노트북에서는 일단 save text, load text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zaplib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태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스태킹은 앙상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앙상블 방식이라고 하면 기본 모델이 있는데 그 기본 모델들의 그 예측값을 가지고 여러 모델을 그 조합시키는 방식을 앙상블이라고 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GBM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랜덤 포레스트는 베깅 방식을 사용하는 앙상블이고 GBM은 부스팅 방식을 사용하는 앙상블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스태킹도 베깅이나 부스팅 같이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을 조합해서 하나의 예측값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케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앙상블 기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승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보통 대회가 끝나고 포럼에 자신들의 그 접근 방식을 공개를 할 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을 사용했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뭐 스태킹을 사용을 해서 모델들을 조합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우승자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스태킹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나 GBM보다 더 일찍 나왔는데 1992년에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 레버러토리라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데이빗 H. 울퍼트가 스택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을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저널 논문지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여러 개의 모델의 예측값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이제 다른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그 모델을 학습할 때 그 과적합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함께 사용을 하는 이런 그 방식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셋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엔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대신에 홀드업 밸리데이션하고도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홀드업 밸리데이션하고
그 함께 사용을 할 때는 블렌딩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 그랜드 프라이즈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과거의 가장 큰 규모의 대회 중 하나인 넷플릭스 그랜드 프라이즈에서 우승자들이 사용한 방식도 이런 그 스태킹을 홀드아웃 밸리데이션과 함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블렌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개념은 스태킹하고 동일하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킹은 그 지금 이렇게 교차 검증 N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그 이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래서 5개의 폴드로 나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면 5개의 폴드로 나눠서 그 하나의 폴드를 검증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폴드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래서 총 그 한 가지 모델에 대해서 5번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 각각의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값을 낸 값이 이제 이 모델의 예측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은 그렇게 이제 그 5번 예측을 한 거에 평균이 이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값이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그 예측값은 이렇게 각각의 폴드에 있는 검증셋을 모아서 그 이제 예측한 값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예를 들면 모델이 라이트 GBM,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3개의 모델을 학습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모델을 이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5번씩 학습을 한 다음에 각각의 모델에 대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 값과 테스트 프리딕션 값을 이제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트 GBM에 대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 이렇게 세 셋의 예측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들을 모아서 그 다음 모델을 학습할 때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래서 처음 학습했던 라이트 GBM,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인풋 변수는, 독립 변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 가공한 피처 셋이 인풋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든지 그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트레이닝 셋이 바로 이전 단계에서 그 사용했던 모델들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이 인풋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인풋을 마찬가지로 n폴드로 나눈 다음에 이제 각각의 폴드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검증셋에 대해서 이제 검증셋을 모아서 예측을 하면 또 이 그 첫 번째 스테이지 1 앙상블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지 1 앙상블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은 이 그 이전 단계에서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프리딕션 값이 인풋이 되어서 이 교차 검증에서 학습한 모델이 그 예측한 예측값을 평균을 내면 바로 스테이지 1 앙상블의 예측값이 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2 앙상블에서는 스테이지 1 앙상블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값들을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n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예측값을 이제 생성을 하고,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킹의 예를 이제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그 우승 솔루션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피처셋을 각각 다른 피처셋을 7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총 64개의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64개 중에 그 한 절반 정도는 GB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또 뉴럴 네트워크,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익스트림 트리, 랜덤 포레스트, K nearest neighbor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64개의 모델을 7개의 그 피처셋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각각의 모델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예측 값을 바로 스테이지 1 앙상블의 인풋 값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15개의 스테이지 1 앙상블 모델을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 15개의 스테이지 1 앙상블 알고리즘의 인풋은 바로 64개의 모델의 예측 값이 바로 스테이지 1 앙상블의 인풋 값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스테이지 2 앙상블의 인풋 값은 15개의 스테이지 1 앙상블 모델의 예측값, 그러니까 15개의 예측값이 이제 스테이지 2 앙상블 모델을 학습할 때는 그 인풋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그 마지막에 스테이지 3 앙상블을 사용할 때는 이전 앙상블에서 사용했던 그 모든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을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 최종 모델을 학습한 게 스테이지 3 앙상블 그 최종 모델이었고, 이 모델의 예측값이 이제 파이널 솔루션이 되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보통 스테이지 1, 2, 3 계속 쌓아갈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이 스테이지 1 앙상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향상되는 그 성능 향상이 점점점 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모델 그 처음 모델을 학습했을 때 뭐 성능이 한 90%다. 그러면 스테이지 1 앙상블을 학습하면 한 90, 한 3, 4%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앙상블을 사용하면 90, 한 3.5, 그리고 스테이지 3 앙상블을 사용하면 93.55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계속 올리는 게 나중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스테이지 1이나 스테이지 2까지만 하는 게 대부분 그 대회에서 이제 스테이지 한 1, 2 정도에서 그 멈추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스테이지 1까지만 해도 그 어느 정도 성능을 올리는 데는 크게 그 무리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스태킹이 어떻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64개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 네. 스테이지 1 앙상블에 보면 15개가 인풋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스테이지 1 앙상블의 인풋은 64개가 되겠죠. 64개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예측 값이 스테이지 1 앙상블의 인풋 값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서 이제 스태킹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또 어떤 그 영어 거기 사이트에서는 그 스테이지 1하고 스테이지 2를 분리할 때 훈련 그 샘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 그 반절은 스테이지 1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절은 그 스테이지 1에서 학습했던 그 X값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포함하고 그냥 두 번째 그 분할했던 나머지의 훈련 샘플과 합쳐서 스테이지 2를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방법의 스태킹하고 여기서 설명한 방법의 스태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그 스테이지 1을 학습하고 그 다음 학습할 때 원래 데이터와 그 예측값을 모아서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구분한 데이터 중에 그 하나는
첫 번째 모델에 학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블렌딩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블렌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태킹의 한 종류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스태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지가 늘어감에 따라서 학습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의 크기가 원래 오리지널 학습셋의 크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스태킹을 계속 쌓아 올라가더라도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 학습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죠. 근데 블렌딩의 경우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대신에 홀드업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스태킹을 올릴 때에는 그 이전 스테이지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그 나중 스테이지에서 그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태킹을 쌓아 올라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의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클 때, 그래서 그 스태킹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그 학습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도 이제 그렇게 성능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홀드업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블렌딩 방식으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적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단국대 대회 정도의 그 데이터 사이즈, 아니면은 데이터 사이즈가 한 밀리언 정도까지 돼도 그 데이터 손실에 따른 성능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을 이용한 스태킹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예측값만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원래 오리지널 피처 역시 그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이지 1 앙상블에서 64개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만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생성한 피처를 그 붙여가지고 함께 그 학습셋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더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제 그때 그 뭐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시면 시도를 해 보시고 성능이 잘 나오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스테이지에서 원래 피처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영어로 된 그 사이트 중에 그 스태킹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잘 된 그 영문 사이트가, 여기에 보시면 케글 앙상블링 가이드라는 그 블로그 포스트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스태킹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앙상블 방식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면서도 스태킹에 대해서도 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 슬라이드에 링크되어 있는 이 링크로 따라가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나요? 네, 답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다음 PPT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피처 셋에서 F1, F2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여기서 네, F1이 저희 당국대 데이터로 따지면 뭐 디레드 U, 디레드 R, 디레드 G 그런 것들 합쳐놓은 피처 셋을 뜻하는 건가요? 이제 F1이 그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을 적용을 해가지고 나온 그 피처 셋, 그 하나의 셋. 그러니까 저 지금 단국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나도 안 해도 이제 바로 입력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F1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폴리노미얼 그
피처 그 사이클런의 폴리노미얼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인터랙션을 다 구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피처 2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비닝을 다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비닝을 적용한 피처를 피처 3라고 적용을 할 수가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64개의 모델을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알고리즘의 개수는 몇 개 안 되잖아요. 8개의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도 변경을 하고 또 각각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각기 다른 피처를 인풋으로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값이 다른 예측값이 나오도록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네.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희 대회로 적용시켜 보면은 네. 네,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32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면 80%, 20%로 나눈 게 지금 20%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고 80%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 단국대 대회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8만 개, 네, test.csv 맞습니다. 안에 있는 8만 개가 테스트 데이터고 네, 그리고 32만 개가 전체가 학습 데이터죠. 그래서 네, 크로스 맞습니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폴드에서 20%에 해당하는 게 검 데이터고 나머지 80%가 학습 데이터고 근데 각각의 폴드에서 그 20%가 32만 개 중에 다른 20%가 각각의 폴드에서 검증셋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이 다이어그램으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이 노트북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을 구성을 해 놓은 게 LightGBM을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한 노트북이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한 노트북, 랜덤 포레스트로 교차 검증을 한 노트북 이렇게 교차 검증 노트북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노트북에서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 값과 이제 시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값 이 두 가지 예측값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킹 노트북이 2개가 있는데 그 스테이킹 노트북 2개가 하나는 LightGBM을 이용해서 스테이킹을 한 거고 하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스테이킹을 한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킹 노트북을 보면 앞서 생성한 그 3개의 모델에서 생성한 이제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하고 테스트 프리딕션 파일을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것을 3개의 모델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프리딕션과 테스트 프리딕션을 각각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트레이닝 셋과 새로운 트레이닝 셋, 새로운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스테이킹 모델의 인풋 값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제가 폴리노미얼 피처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모델의 예측값 중에 클래스 0이 될 확률,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 이렇게 3개의 칼럼이 있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로 3개의 칼럼, LightGBM도 3개의 칼럼. 그래서 총 9개의 칼럼이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총 9개 칼럼이 그 이제 LightGBM이나 다음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인풋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노트북은 LightGBM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만들었는데 똑같이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스태킹 그 노트북도 이제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9개의 피처를 가지고 똑같이 LightGBM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LightGBM 그 9개의 피처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LightGBM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최종 그 테스트 셋에 대한 예측 값을 이제 서미션 파일로 만드는 것까지가 바로 이 스태킹 노트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단국대의 데이터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스태킹 그 피처로 생성을 하고 스태킹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마지막 그 제출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쭉 따라가실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그 노트북에 대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좀 더 그 아시고 싶으시면 사이클런에 간단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 블로그 포스트 중에 케이글 앙상블링 가이드라는 블로그 포스트가 그 케이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앙상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블로그 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Approaching Almost Any Machine Learning Problem이라는 책은 이제 그 세계 최초로 그 4개 부분에서 모두 그랜드 마스터를 그 달성한 아비쉑 타쿠어가 이제 그 저서한 책인데 이 책의 그 챕터 12가 12장이 바로 앙상블링하고 스태킹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 외에도 이제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모델을 조합을 할 때 그 개수를 어떻게 옵티멀하게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그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좀 더 깊이 그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이 책 내용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그 케이글 앙상블 가이드만 보셔도 이제 꽤 자세하게 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수업 마치시고 이 스태킹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태킹을 통해서 앙상블 해보는 거를 실습을 해보시면은 이제 케이글의 그 많은 그 참가자들 중에 이 스태킹을 그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태킹을 마스터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그 단국대 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글 대회나 데이콘 대회에 참가하실 때도 그 좋은 성적 내는데 그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교수님 그 질문 더 있는데 이거 과제 설명하시고 나서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뭐 과제는 별거 없고 그 지난 과제랑 마찬가지로 대회 데이터를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랜덤 포레스트, GBM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태킹을 사용한 그 예측 값을 이제 만들고 그 코드는 GitHub 리포에 커밋을 하시고 예측 값은 대회에 제출하신 후에 리더보드 스크린샷을 구글 드라이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에 어느 정도 향상이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질문 어떤 질문이신가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알기로 스태킹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이키런에 이제 스태킹 클래시피어는 그런 모델도 있고 그리고 VC 스택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태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이키런의 그 스태킹에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을 파라미터를 딱히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스태킹의 그 개념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상용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좋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그 예전에는 그 사이클런에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새로운 부분을 제가 또 배웠네요.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코드 구현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태킹을 할 때 교차 검증을 어차피 모델 검증을 위해서 교차 검증 코드를 구현을 하면 그 코드를 재활용해서 스태킹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없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구현을 하시면 개념도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태킹 만약에 어떤 파라미터나 중간 출력 값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 구현을 하시는 게 중간중간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구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스태킹 그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스태킹 라이브러리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 사용하기에 어떤지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 질문은요. 찾아보니까 앙상블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투표 기반 분류기도 있고, 여기서 오늘 강의 진행했던 것처럼 스태킹 기반 이제 앙상블도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투표 기반 분류기나 스태킹 같은 분류기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약한 합습기를 통해서 예측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약한 학습기라는 것이 뭐 KNN이나 SVN이나 나이브스 베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 이제 XG 부스트, 뭐 아이라 부스트, 뭐 그레디언 부스트, 뭐 LGBM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먼저 약한 학습기를 먼저 학습을 시키는지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인데요. 이제 majority vot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죠. 이제 majority voting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 강의에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처음 랜덤 포레스트 논문이 나왔을 때는 그 majority voting 알고리즘에 기반한 그 내용을 논문에 출판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voting하는 것보다 그냥 그 예측값 자체를 이제 사용하는 게 더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majority voting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weak 러너를 베이스 러너로 사용을 한다. 이것도 그 기본적인 모델 앙상블의 개념인데 그 개념 뭐냐면 그 앙상블이라는 그 어프로치 자체가 그 개별 베이스 러너가 약하더라도 앙상블 어프로치를 통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지. 굳이 윅 러너를 그것 때문에 굳이 베이스 러너를 윅 러너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윅 러너 자체가 이제 성능이 좋으면은 이제 그 성능이 베이스 러너가 성능이 원래 좋으면은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향상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의 어떤 범위가 아무래도 좀 그 제한이 돼 있겠죠. 퍼센트로 이제 환산을 하면. 근데 총 그 마지막 그 성능은 베이스 러너가 성능이 좋을 때가 이제 성능이 더 최종 앙상블 모델의 성능도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지만
보시면 GBM이나 뉴럴넷 같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베이스 러너로 그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 앙상블 어프로치를 적용했을 때도 스트롱한 러너를 베이스 러너로 사용했을 때 그 최종 성능도 더 좋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 러너가 스트롱한 경우에도 그것보다 좋은 성능을 내지만 베이스 러너가 약한 경우에도 앙상블 어프로치를 사용하면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그 개념이지 꼭 그 베이스 러너를 위크한 거를 사용을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답변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스태킹이나 뭐 해서 이제 모델 학습에서 예측한 값을 이제 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중치를 줘서 최적화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보통 그 이제 그 최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굉장히 그 예측 성능이 좋은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피처를 이제 발견하는 것도 모델 성능의 향상을 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스트롱한 그 베이스 러너를 학습하는 것.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의 파라미터를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도 이제 최종 모델 성능에 도움이 되고, 이런 스태킹이나 또는 뭐 다른 경우에는 그냥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하모닉 지오메트릭 에버리지 이런 방식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앙상블 방식을 통해서 또 성능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가 크게 세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성능을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스트롱한 프리딕터를 피처로 추가하는 게 최종 성능에는 가장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개별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게 그 다음으로 성능 향상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했다. 그래서 피처도 내가 피처 엔지니어링도 할 만큼 했고 개별 모델 최적화도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예전에 쇼트트랙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제 계주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올 때 앞다리 쭉 내밀어 가지고 그 뭐 0.001초, 0.1초 차이로 우승하고 1등하고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가 결정이 나잖아요. 이제 앙상블을 통해서 성능 향상시키는 성능은 마지막에 그 다리 내미는 정도.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이 정도를 나누는 그 차이지, 그 대부분의 성능 향상은 이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그 개별 모델 그 튜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앙상블은 이제 이걸 통해서 성능이 뭐 1, 2% 향상이 되고, 개별 모델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이 한 0.5%에서 0.9%가 향상이 되고, 그러면은 앙상블을 통해서는 한 0.1% 이 정도가 추가로 더 향상되는. 근데 이 0.1%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최종 순위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승팀들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대부분의 팀이 다 그 앙상블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그 개별 모델 최적화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앙상블은 그 대회 종료 한 1주, 많게는 많아봤자 한 2주,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남겨놓은 마지막 스테이지에 그 팀들이 앙상블에 그 포커스를 해서 성능을 최종적으로 약간 더 향상시키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개별 모델 최적화에 그 충분히 투자가 그 안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남은 2주 기간에 그 한 일주일 정도는 그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개별 모델 최적화에 좀 더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스테이킹이나 그 앙상블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이제 성적을 올리시는 데는 그 대회에서 성적을 올리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예측값을 통해서 가중치를 최적화한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그 그렇죠. 말씀. 이제 영어로는 아이싱 on the cak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케이크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 위에 아이싱 탁 올리는 그, 아니면 뭐 체리 on the top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케이크 자체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공이 들어가고 이게 그 메인 퍼포먼스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더 올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변 감, 저 진짜 죄송한데 방금 전에 마지막 질문이랑 했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랜덤 서치 CV,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리드 서치 CV,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베이지한 서치 CV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인 베이지한 서치 CV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드 서치 CV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를 이제 매뉴얼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능성을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베스트 스코어를 내기 때문에 성능이나 시간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베이지안 설치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그냥 일정한 뭐 최민과 맥스의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학습을 하면서 이제 경험에 의해서 더 좋은 그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제 적절한 이제 바운더리를 주지 못하니까 그리드 서치나 이제 베이지안 서치를 사용했을 때 뭐 속도나 성능 면에서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베이지안이라는 그 표현이 앞에 붙으면은 느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그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 어떤 그 예측값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분포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 가장 그 uncertain한 그 영역을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더 그 추가를 해서 점점 더 옵티마이즈 하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이제 그 이상적으로 들리는데, 실제 베이지안 그 프로세스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속도 향상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드 설치 같은 경우는 브루트 포스라고 하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니까 그리드 설치는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랜덤 설치를 그 2번 이제 그 베이지안 설치하는 것만큼 베이지안 설치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데 걸리는 이터레이션이 n이라고 하면 랜덤하게 2n, 그러니까 그 필요한 이터레이션을 그 이제 더블 시키면은 랜덤 설치가 더 좋은 성능을 낸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이제 아직 그게 그 약간 그 디베이터블한데, 그래서 랜덤 서치가 그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많이 내고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랜덤 설치 그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설치보다 그 실전에서 또 좋은 성능을 내고 굉장히 속도 면에서도 그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그 TPE라는 그 약자를 제가 지금은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TPE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트리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설치 스페이스를 그 나누어 가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런 방식을 TPA 방식을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하이퍼 옵트랑 HYPEROPT 그리고 옵투나 OPTUNA 이 두 라이브러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이제 랜더마이즈 설치보다 더 좋은 값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베이지안 설치나 그리드 설치보다 더 빨리 그 수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는 하이퍼 옵트, 옵투나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그 순서상 뒷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다룰 예정인데 이제 지금 일단 중간고사 대회가 2주 만에 끝나니까 추석 그 연휴 마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TPE를 가지고 하이퍼 튜닝하는 유명한 라이브러리 채팅으로 약자 적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채팅에 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없고요. 그리고 네, 이 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그 최적화하시는데 이 두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이거 여기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셨었는데 네, 그 모델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형, 비선형 모델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이랑 다른 모델들이랑 이렇게 같이 스태킹 앙상블 해도 효과가 좋아지나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앙상블에서 윅 러너를 베이스 러너로 사용해도 앙상블 성능에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그 개념인데 그래서 KNN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참 그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상블의 피처를 사용했을 때 이제 도움을 주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앙상블에서 중요한 거는 개별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모델이 얼마나 다이버스한지 그래서 그 모델 예측값이 이제 가장 익스트림한 예를 들면은 똑같은 모델을 10개를 사용했다. 그래서 모델 예측값 간의 그 상관 계수가 뭐 0.999다. 이러면은 앙상블을 해도 퍼포먼스가 나아지지 않겠죠. 10개의 모델의 예측값이 거의 동일할 때 그거를 뭐 합친다고 해도 그 앙상블된 예측 결과도 이 10개의 예측값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델 예측값이 서로 아주 비슷한 경우에는 앙상블에 도움이 안 되는데 예측값이 완전 다르다. 서로 완전 다르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모델이 그 예측을 했을 때 그 모델 예측값에는 그 시그널 부분이 있고 노이즈 부분이 있겠잖아요. 근데 각각의 모델이 각각 다른 노이즈를 갖고 있으면은 모델을 조합을 했을 때 서로 노이즈 부분은 서로 그 캔슬 아웃이 되고 상쇄가 되고 시그널 부분은 이제 증폭이 되는 방식으로 앙상블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델의 예측값이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예측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어떤 예를 들면 KNN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성능이 안 좋은 모델도
앙상블에 추가를 하면 전체 앙상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대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그 질문이 많으셔서 좋네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송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